이럴 리가 없어. 전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는데. 첩의 딸이 어떻게 왕의 총애를 받아 궁궐을 장악했을까요? 1651년 겨울 한 여인이 사약을 받고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귀인 조씨, 20년 넘게 인조의 총애를 받으며 궁궐에서 가장 무서운 권력자로 군림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약을 들면서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럴 리가. 전하께서는 저를 사랑하셨는데. 하지만 그녀를 총애했던 인조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후궁들과 궁녀들은 그녀의 죽음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어떻게 궁궐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고 왜 이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옵소서. 그럼 이야기 올리겠나이다. 사약을 받으라. 효종의 명이 떨어졌을 때 조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종일품 귀인이었습니다. 인조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었지요. 그런 자신에게 독배를 내리다니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1651년 12월 14일 조 씨의 처소는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녀가 느끼는 추위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왔습니다. 바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공포였지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그녀가 외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약을 들고 온 관리들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의 머릿속에 지난 20년의 시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궁궐에 들어왔을 때의 긴장감, 인조의 눈길을 사로잡았을 때의 기쁨, 품계가 오를 때마다 느꼈던 쾌감 그리고 자신이 제거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민혜빈 강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통곡하며 자신의 결백을 외치던 그 여인. 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살아남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여인이 살아있었다면 내가 위험해졌을 거야. 그 다음엔 소현세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청나라에서 돌아와 희망에 차있던 젊은 세자. 하지만 그는 귀국한 지 2달 만에 의문이 죽음을 맞이했지요. 조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효종이 왕위에 오른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인조가 살아있을 때는 누구도 감히 자신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든든한 뒷배가 사라지자 그동안 숨어있던 적들이 일제히 칼을 빼들었습니다. 김자점의 옥사가 터졌고 자신의 사돈이었던 그 일가가 몰락하면서 조 씨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장렬 왕후를 저주했다는 죄, 효종까지 제거하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 했다는 역모죄.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고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딸 효명옹주는 유배를 떠났고 사위 김세룡은 처형당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였습니다. 도자기로 만들어진 작은 잔 안에 독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 금과 은으로 장식된 잔에서 최고급 술을 마시던 자신이 이제는 이 초라한 독배를 마셔야 하다니 인생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하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20년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독배가 입술에 닿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의 끝이로구나. 조 씨가 권력을 꿈꾸게 된 건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병마절도 사이
딸로 태어났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첩이었습니다. 서녀라는 신분은 양반 가문이라 해도 천대받기 마련이었지요. 어린 시절부터 조 씨는 달랐습니다. 정실 부인의 자녀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닐 때 자신은 그림자처럼 구석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좋은 음식이 나와도 먼저 먹을 수 없었고 좋은 방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차지였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저들보다 높은 곳에 서리라. 조 씨는 어린 나이에 이미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1630년 기회가 왔습니다. 궁궐에서 여실을 뽑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보통은 정식간택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조 씨에게는 특별한 연줄이 있었습니다. 왕비의 형부인 정백창이라는 인물이었지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조 씨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정백창을 통해 궁궐에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떳떳하지 못했기에 탄핵을 받기도 했지만 그녀는 이미 인조의 눈에 띈 상태였습니다. 인조를 사로잡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1637년 병자호란 이후 왕은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무릎 꿇었다는 굴욕감, 두 아들을 볼모로 보내야 했던 아픔. 인조는 위로가 필요했고 조 씨는 그 빈자리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전하, 그 모든 것이 전하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조 씨는 인조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공감하고, 때로는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해주었습니다. 인조는 점점 그녀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승진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종사품 수건으로 시작해 정사품 소원, 정삼품 소용, 정의품 소위를 거쳐 마침내 종일품 귀인까지 12년 만에 후궁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 씨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귀인이라는 지위도 인조의 총애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절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위협할 수 없고 누구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치 말입니다. 그러려면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다른 후궁들, 자신을 의심하는 왕비, 그리고 미래의 왕이 될 세자와 세자빈까지. 조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자는 누구든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권력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권력을 지키려면 두려움을 심어야 합니다. 조 씨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 가지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저주라는 명목이었지요. 1643년 궁궐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조 씨를 저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인 애양과 연옥이 주모자로 지목되었고 그 배후에는 인조의 승은을 받던 상궁 이정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짓을? 이정민은 황당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증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인형의 조 씨의 이름이 적힌 종이, 주술에 사용되는 물건들, 증인들의 진술까지. 진실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 씨가 꾸민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이정민은 조 씨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인조의 승은을 받고 있었고 궁중에서 영향력이 있었으니까요. 조 씨는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나인 애양은 거열형을, 연옥은 차명을 당했습니다. 사지가 찢기고 목이 잘리는 끔찍한 형벌이었지요.
이정민은 유배지로 끌려갔다가 결국 사사되었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떨었습니다. 조 씨를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봤으니까요. 아무런 죄가 없어도 조 씨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저주의, 누명을 쓰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귀인마마를 조심해야 해. 한번 눈밖에 나면 끝이야. 궁녀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조 씨는 만족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감히 자신에게 대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 씨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정민 같은 후궁이나 궁녀는 작은 물고기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큰 물고기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바로 소현세자와 민혜빈 강씨였습니다. 8년 동안 청나라에 볼모로 가 있던 그들이 곧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조 씨는 불안했습니다. 세자가 돌아오면 궁중의 권력 구도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민혜빈은 강인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들이 돌아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해. 조 씨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짜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민을 제거할 때 사용했던 방법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자와 세자빈을 상대하려면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저주 누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큰 명분이 필요했지요. 조 씨는 인조에게 조금씩 귀띔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너무 오래 지냈다는 것, 청나라 사람들과 가까워졌다는 것, 혹시 청나라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것을. 인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청나라에 대한 그의 증오는 뿌리 깊었습니다. 조 씨의 말은 인조의 의심을 부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자라나 독이 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1645년 조 씨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날이 왔습니다. 소현세자 부부가 8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궁궐 밖에서는 백성들이 환호했지만 조 씨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자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청나라에서 서양 선교사들을 만나며 새로운 세계를 본 그는 조선도 변화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천문학기구, 서양 책들, 각종 신기한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왔지요. 하지만 인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니, 냉담함을 넘어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아들이 원수의 나라에서 배운 것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모습이 배신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아바마마, 청나라를 통해 우리도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자가 말할 때마다 인조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조 씨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였습니다. 밤이 되면 조 씨는 인조의 곁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께서 청나라에서 재물을 많이 모으셨다고 하옵니다. 혹시 청나라와 무슨 밀약이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독을 퍼뜨렸습니다. 민혜빈 강씨는 조 씨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8년간 청나라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단련된 그녀는 궁중에 음모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인조는 이미 조 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니까요. 2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현세자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세자 저하께서 위독하시옵니다. 급히 불려온 의관은 이형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형익은 조 씨의 외가 사람들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심지어 조 씨의 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까지 있던 인물이었지요.
세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온몸에서 열이 나고 피부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질이라고 했지만 증상은 일반적인 열병과 달랐습니다. 결국 소현세자는 그날 밤 숨을 거두었습니다. 시신을 본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피부가 검게 변해 있었고 여러 곳에서 출혈이 있었습니다. 독에 중독된 사람이 전형적인 증상이었지요. 하지만 인조는 서둘러 장례를 치르라고 명했습니다. 정밀한 조사도 없었고 의관 이영익에 대한 추궁도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것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처소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애물인 민혜빈 강 씨만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조가 소현세자의 아들들을 제치고 동생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한 것입니다. 이것은 왕위 계승의 법도를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었습니다. 민혜빈은 분노했습니다. 남편이 의문스럽게 죽었는데 이제는 아들들의 왕위 계승권마저 빼앗기다니. 그녀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인조를 찾아갔습니다. 전하, 세자는 독살당했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지만 인조는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경죄로 문책하려 했습니다. 민혜빈의 저항은 조 씨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저주를 이용할 때가 온 것입니다. 조 씨는 이번에 더욱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저주했다는 누명만으로는 세자빈을 제거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지요. 1646년 1월 인조의 식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라상에 올라온 전복 요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 독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감히 임금을 독살하려 한단 말이냐?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을 독살하려 했다는 것은 가장 무거운 역모죄였습니다. 범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인조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바로 민혜빈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해 계속 항의하고 아들들의 권리를 주장하던 그녀. 인조의 눈에 민혜빈은 이미 반역자처럼 보였습니다. 강 씨를 잡아오너라. 민혜빈의 처소가 수색되었고 그녀의 궁녀들이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문을 해도 강 씨가 독을 넣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인데도 의금부나 형조에서 정식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조가 직접 내시들을 시켜 궁중에서만 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도 대신들이 참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민혜빈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조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조 씨가 그동안 조금씩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들이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3월 15일 민혜빈에게 폐서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세자빈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평민으로 강등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민혜빈이 사약을 받으러 끌려가는 날 길거리에는 백성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왕비마마는 억울하십니다. 저런 분이 영모를 꾸미셨을 리 없습니다. 백성들의 한탄 소리가 거리에 가득했습니다. 민혜빈이 탄 가마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담장처럼 길 양쪽에 빽빽이 서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쓰는 사관도 이 장면을 기록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의심만으로 사형을 집행했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관은 조심스럽게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의 배후로 조 씨를 의심하고 있다. 미네빈이 죽고 나서 그녀의 세 아들도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첫째 석철은 12살, 둘째 성리는 8살, 막내 석견은 4살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먼 섬으로 쫓겨나야 했을까요? 더욱 비극적인 것은 제주도에서 석철과 성린이 연이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사했다고 하지만 너무나 의심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조 씨는 이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소현세자 가문이 완전히 제거되었으니까요. 그녀의 길을 가로막던 가장 큰 장애물들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네빈이 제거된 후 조 씨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1645년에는 정의품 소위가 되었고 1649년에는 마침내 종일품 귀인에 올랐습니다. 후궁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였지요. 궁궐 안에서 조 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관들은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궁녀들은 그녀의 눈치를 봤으며 심지어 다른 후궁들도 감히 그녀에게 대들지 못했습니다. 조 씨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장렬 왕후였습니다. 인조의 계비인 왕후조차 자신의 권력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조 씨는 조금씩 인조와 장렬 왕후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왕후께서 전하를 원망하신다고 하옵니다. 왕후께서 전하의 건강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간질을 했습니다. 결국 장렬 왕후는 경덕궁으로 쫓겨났습니다. 왕비가 별궁으로 내쳐지는 것은 조선 역사상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거의 패비와 다름없는 처사였지요. 조 씨는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이제 이 궁궐에서 나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 그녀는 인조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통해 외척 세력을 형성하려 했습니다. 특히 딸 효명옹주는 어머니를 닮아 야심이 컸습니다. 조 씨는 딸을 당시 권세가였던 영의정 김자점의 손자 김세룡과 혼인시켰습니다. 이로써 조 씨는 조정의 실세와도 사돈 관계가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아들 숭선군을 왕위에 올릴 수 있을지도 몰라. 조 씨의 머릿속에는 이런 꿈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명백한 역모였지만 권력에 취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1649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조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전하, 전하. 조 씨는 인조의 시신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 속에는 슬픔보다 두려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방패막이가 사라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새로운 왕으로 효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는 소현세자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이 의문이 죽음을 맞이하고 형수와 조카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모두 지켜본 인물이었지요. 처음에 효종은 조 씨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부왕이 총애했던 후궁을 함부로 처벌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조 씨는 이것을 자신이 여전히 안전하다는 신호로 착각했습니다. 효종도 나를 어쩌지 못할 거야. 나는 선왕의 귀인이니까. 이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효종은 인조와 달랐습니다. 그는 8년간 청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하며 강인해진 인물이었고 정의감도 강했습니다. 조 씨는 계속 예전처럼 행동했습니다. 효종의 왕비를 괴롭히고 궁중에서 음모를 꾸미고 저주를 행했습니다. 심지어 효종 자신까지 제거하고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효종의 귀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1651년 11월 조 씨가 쌓아올린 권력에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이었던 김자점 일가에 옥사가 터진 것입니다. 김자점은 인조 때부터 권력을 쥐고 있던 대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효종이 즉위한 후 그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모 혐의로 잡혀 들어왔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김자점과 조 씨가 함께 장렬 왕후를 저주했다는 것,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효종마저 제거하고 조 씨의 아들 숭선군을 왕위에 올리려 했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조 씨는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래된 무덤에서 가져온 썩은 관 조각, 부정한 내용으로 기도한 흔적, 사람의 뼈가루를 포함한 저주 도구들이 궁궐 주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효종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여 추궁했습니다. 조 씨의 딸 효명옹주도 이 음모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분노했습니다. 조 씨의 자귀를 삭탈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효명옹주도 처벌해야 합니다. 탄핵의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조 씨의 악행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소현세자를 독살한 의혹, 민혜빈을 모함하여 죽게 만든 일, 세자의 아들들을 제주도에서 죽게 만든 일, 장렬 왕후를 괴롭힌 일, 20년 넘게 쌓인 죄악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효종은 고민했습니다. 조 씨는 부왕이 총애했던 후궁이었습니다. 그녀를 처벌하는 것은 곧 부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효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되 부왕의 체면은 최대한 살리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12월 14일 조 씨에게 사약을 내리되 자귀는 삭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죽어서도 귀인의 신분은 유지하게 해준 것이지요. 효명옹주는 죽이지 않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대신 효명옹주의 남편 김세룡만 사형에 처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소서. 조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녀 앞에서 떨던 사람들이 이제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조 씨의 처소에 사약을 든 관리가 들어왔습니다. 도자기 잔에 담긴 독약, 그것이 20년 권력의 끝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독배를 들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하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조 씨가 사약을 마신 후에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난 20년간 궁궐에서 벌어진 비극들의 중심에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그 여인의 욕망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는지를 말입니다. 소현세자는 조선이 미래였습니다. 청나라에서 서구 문물을 접하며 개혁의 꿈을 키운 그가 만약 왕이 되었다면 조선은 200년 앞선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 씨의 음모로 그 가능성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민혜빈 강 씨는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8년간 청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끝까지 정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조 씨의 계략에 희생되었습니다. 어린 왕손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제주도로 유배되어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시간이 흘러 1718년 숙종 44년의 일입니다. 조 씨가 죽은 지 67년이 지난 후 마침내 민혜빈 강 씨가 신원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지 72년 만에 그녀의 명예가 회복된 것입니다. 숙종은 강 씨에게 민혜빈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이 이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녀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고 가슴 아파했다는 뜻이었지요. 민혜빈의 신원과 함께 조 씨의 악행도 다시 한번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조 씨를 조선 3대 악녀 중 하나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장녹수 정난정과 함께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조 씨 한 사람만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조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후궁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아들과 며느리를 의심하고 손자들을 내쫓은 것은 결국 왕 자신의 결정이었으니까요. 조 씨의 이야기는 권력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한 작은 거짓말로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권력의 맛을 본 후 그 욕망은 점점 커져서 결국 조선의 미래까지 삼켜버렸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서녀로 태어나 천대받던 여인이 종일품 귀인까지 올랐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인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역사는 결국 진실을 드러냅니다. 조 씨가 아무리 교묘하게 자신의 죄를 감추려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악행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되돌아보는 이유는 과거의 악행을 규탄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부패시키는지, 개인의 욕망이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소현세자와 민혜빈 같은 훌륭한 인물들을 잃은 조선의 아픔을 통해 인재의 소중함과 올바른 판단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조 씨가 사약을 마신 그 겨울날 권력의 허무함이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20년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온다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옵소서.